자, 교과서 1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죠. 12페이지고. 이거는 한마디로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로 배울 것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삼국과 가야가 건국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건국한 사람들이 나와. 자, 고구려, 그죠? 밑에 보면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가야, 그죠?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우선 고구려부터 살펴보자면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어. 주몽이 세웠는데 이 주몽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내려온 사람이냐? 유명한 얘기지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부여에서 내려오지. 고구려 위에 부여가 있었잖아요.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온 거야. 뭐 건국신화 보면은 뭐 활을 너무 잘 쏘고 뭐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배다른 형제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 내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주몽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는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가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지. 그치? 수도를 바꿨어. 나중에 국내성도 평양성으로 수도가 바뀝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지, 그지? 5세기 장수왕 때 이야기고. 자,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이제 나라를 보면은 건국을 한 사람이 있고 국가를 정비한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그런 왕들이 몇몇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 될 왕이 태조왕과 고국천왕입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고구려 워낙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둘 말고도 나중에 기억해야 될 왕이 나와요. 하지만 우선 태조왕과 고국천왕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 태조왕 때는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옥저를 복속시켰다. 옥저가 어디 있었냐면 기억나지? 옥저가 여기 있었잖아. 고구려가 얘네를 복속시켰다고. 우리가 저번에 어떻게 배웠냐면 고구려는 뭐 물자가 없어서 옥저에 그지? 뭐 물자나 이런 것들을 수탈해 갔다 그랬잖아요.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시켰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자, 그다음에 한군현을 공격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한군현은 어딨냐면 이 고조선이 있었던 이 지역에 중국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줘야겠다. 한군현이 존재하고 있어. 고구려는 여기를 공격하는 거지. 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계속 전쟁을 해서 새로운 정복지를 확보하면 왕권은 강해지겠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겠지. 자, 그다음에 고국천왕 때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내정을 정비합니다. 이게 시기를 얘기하자면 태조왕이 1세기 후반때 왕, 고국천왕은 2세기 후반때, 한 100년 정도 지난 거야. 자, 고구천왕 때부터 오부를 방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편하여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오부가 뭐였는데? 오부가 뭐냐면 원래는 고구려가 오부적 연맹이었죠. 그래서 귀족의 세력이 강했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이때는 왕을 서로 돌아가면서 할 정도였기 때문에 강해졌, 귀족의 세력이 강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놓으니까 귀족 세력이 약해져. 여기서 약해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약해졌냐면 이제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왕은 못하는 거야. 여전히 귀족이니까 힘은 세. 막 자기 약간 독자적인 세력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어, 건국 초기에 오부족 연맹일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이때는 오부족 연맹일 때는 거의 뭐 부여처럼 연맹왕국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오부가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어서 이제 귀족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을 하는 집안은 따로 이제 왕실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니까 왕을 할 수 있는 집안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니까 왕의 권력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뭐가 되냐면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초기 고구려나 부여처럼 오부족이 막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거라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는 안 만들어지겠지. 왕의 권력의 중심이 왕일 수가 없잖아. 하지만 고국천왕 때부터 오부가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의 힘은 약해져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가는 조건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자, 백제. 자, 백제는 누가 세웠냐면 온조가 세웠는데 얘는 또 어디서 오냐면 고구려에서 왔대. 온조가 밑으로 내려온 거야. 주목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주몽이랑 피가 1도 안 섞였고 주몽의 새 마누라가 소선호라는 마누라가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선호가 먼저 결혼하고 온조와 비류를 낳고 나중에 주몽이랑 재혼을 한 거죠. 근데 주몽은 이제 부여에서 내려올 때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아들을 두고 내려왔거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유리라고 불렀는데 걔가 이제 막 우여곡절 끝에 고구려에 온 거야. 그래서 온조와 비류는 아 이제 신하들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끈떨어진 연이구나 하고 내려가서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겠다 해서 내려와 버린 거야. 그래서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세웠는데 자, 이 지역에는 원래 뭐가 있었죠? 마한 진안 변환에 사만이 있었지. 백제가 세운 지역에는 마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백제는 마한에 소속된 여러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처음에는 박석김 씨가 돌아가며 왕위에 올랐다. 이거는 어떤 성격이 있는 거야? 아직 연맹왕국의 성격이 있었던 거지. 오부족 연맹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얘네들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자, 내무랑 때가 되면 왕을 하는 집안이 김씨만 왕을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어때? 내용 드러나는 말은 다르지만 고국천왕 때 했었던 이 오부를 방인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편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만 중에서 변환이 있었던 지역에는 가야연맹이 세워졌다.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삼국의 체제 정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그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페이지는 13페이지로 넘어.
자, 여기 보면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듯이 삼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왕이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가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대.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의 삼국은 여러 부가 모여 구성한 연맹체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맹왕국이라고. 근데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 고대 국가잖아. 이게 뭐냐? 원래 처음에 연맹왕국 수준이었던 삼국이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는 얘기예요.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좀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연맹체였어. 각 부의 지배자는 영역과 백성을 거느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임명하여 부를 통치하였다. 이게 뭐야? 각 부의 지배자는 나중에 귀족이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냥 그 나라에 소속된 게 아니고 자기 영역도 있어. 백성도 있어. 관리도 있어. 그러면은 한마디로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어. 그럼 큰 틀이 있지만 이 안에 왕이 이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부가 존재해서 부에 소속된 곳은 왕이라고 해도 다스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구역은 나라 전체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소속된 부만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왕도. 얘네들은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도와줘 하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 나라의 힘이 하나로 뭉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게 중요해. 가장 강한 세력의 부가 왕이 됐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왕이 되지만 나중에 요 부에서 세력이 커지면 여기가 왕이 돼. 다음에는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그 왕자리가 별게 아닌 거지. 우리 부가 힘이 세면 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왕의 권한은 크지 않았다. 자,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은 왕 혼자서 결정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각 부의 지배자가 회의를 열어 결정하였다. 그래서 삼국에서는 일찍부터 고구려의 제가회의 같은 제도가 발전하였다. 제가회의가 뭐겠어? 각 부를 다스리는 것을 고구려에서는 가라고 불렀어. 부여에서도 가라고 불러요. 마가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사출도를 그렇게 불렀잖아. 고구려도 마찬가지. 가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면 비슷한 게 백제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었겠지. 백제는 정사암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정사암 회의라고 부르고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얘네들이 삼국의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기존에.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삼국이 계속 얘기하지만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같은 말이야.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삼국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만약에 이 중앙집권 지배 체제가 완성이 되면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고대 국가 혹은 중앙집권 국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야? 왕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구의 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얘네가 계속 강하면은 어떻게 왕이 중앙 집권을 하겠어. 왕 중심으로 뭉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삼국은 자치적 성격의 부를 행정적 단위로 재편하였으며 각 부의 지배자는 중앙 지족으로 편입시켰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된지 확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고국천왕 때 이렇게 바꿨어.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백제나 신라는 명확하게 언제 이렇게 됐는지 기록으로는 안 남아있어. 그래서 행정적 단위로 재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라나 백제도 언젠간 했겠지만 그건 알려져 있지 않고 고구려에는 고국천왕 때 언제야? 2세기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각부의 지배자는 다 죽어서 없어졌냐? 죽이진 못하지. 그 정도로 힘이 세진 않지. 그리고 뭐 누군간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로 막강했던 지배자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돌아가서 왕까지 못하고 귀족으로 편입이 돼. 자, 이 과정에서 자 그러면 귀족으로 편입되고 행정적 단위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임명했던 것도 이제 안 되겠지. 그래서 각부에 속한 관리도 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등제에 편입이 되는 거야. 요 두 개의 차이를 보란 말이야. 연맹왕국 때는 자체적으로 관리도 임명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 각 부의 지배자는 중앙귀족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속한 관리들은 없어지게 되고 흐지부지 되고 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등제에 편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등제가 만들어지면 이건 역시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표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등제가 만들어. 그럼 우리가 지금 두 개 나온 거야. 고대 국가의 조건이라고 만약에 만든다면. 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꾸고 관등제를 만들어. 관등제는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했겠죠. 그죠? 관등제는 신라의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에 연계하여 운영되어 각 신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제한을 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 여겨진다라고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냐면 신라의 골품제는 신문제와 연계했다는 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네가 골품이 진골이면 뭐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 6등품이면 한 7급까지밖에 못 올라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백제나 고구려는 그런 기록들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추측성으로 적어놓은 거야. 그랬을 것 같아 하고 마는 거. 그래서 관등이 여기 보면은 고구려 관등, 백제 관등 이렇게 있잖아. 고구려는 대대로 이하 10여간 등, 뭐 백제는 16간 등, 신라는 17간 등 이렇게 관등을 나눠 놨는데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제도가 있어. 이게 신분제도와 연결이 됐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려나 백제는 그냥 관등이 나뉘어졌다만 남아 있는 거지. 그러면 관등제도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집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고구려는 아마 어차피 확실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어쨌든 관등제가 만들어져야 돼.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백제는 뭐 고이왕이라는 왕 때 했다 얘기하고 아마 고구려는 아마 소수림왕 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라가 관등제가 정비가 된 것은 아마 법흥왕 때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거쳐지며 회의제도도 변화하였다. 왕이 기족회의를 주재하는 관리를 임명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에게 재가를 받게 하였다. 기족회의도 바뀔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렇게 왕의 권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에서는 상자평, 신라에서는 상대 등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를 주재하는 대대로, 상자평, 상대 등 이게 그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각각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인자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밑에 바로 밑에 총리가 있듯이 고구려는 왕 밑에 대대로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관직이고 백제는 상자평, 신라는 상대등. 아까 얘기했던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는 대대로가 제가회의를 주재하겠지. 상자평은 정사회의를 주재하겠지. 그 다음에 상대등은 화백회의를 주재했겠지. 자, 그 다음에 3부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율령을 반포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자, 율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또 다른 상징은 율령 반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백제항시 율령을 반포하였다. 백제는 언제 율령이 반포됐는지 약간 확실하지 않아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얘가 너무 시점이 빠른 거야. 왜냐면 고구려가 소수림왕 때면은 4세기 말이고 법흥왕 때면은 6세기 중반인데 초반인데 고이왕은 2세기 때 3세기 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백제는 율령을 반포하긴 했겠지만 그게 고이왕 때 3세기일 건지는 조금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인지 고이왕이라고 보면은 고구려는 소수림왕, 신라는 법흥왕 이렇게 딱딱 박아놨는데 백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율령을 반포한 것 같아. 언젠지는 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고이왕 3세기 때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된 이야기는 아니라서. 근데 어찌됐건 언젠가는 율령을 반포했을 것이다. 왜냐면 율령은 뭐냐면 얘는 법이야. 근데 법이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야. 법이라는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잘못한 사람 잡으면 뭐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사형 뭐 이런 것만 그런 건 형법이라고 부르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행정법이 필요해. 이게 정비가 돼야 왕이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왕권이 강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걸 못 만들었겠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연맹왕국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율령도 반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 고품제는 뭐냐면 관등제와 연관이 돼. 여기 보면은 뭐 골품제는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분제로 왕족을 나누는 골과 귀족을 나누는 품으로 이루어졌다. 골품제는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능력이 뛰어나도 골품이 낮으면 승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골품제는 삼국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고구려와 백제도 비슷한 신분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 이게 골품제 같은 것이 중앙집권적 체제 정비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봐봐. 관등제와 연관을 시키잖아. 근데 관등제는 중앙집권 체제와 연관이 있거든. 그럼 당연히 이 관등제와 직결된 골품이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인데 이걸 나눠서 어떻게 할 건지가 관등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 얘기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위해서 관등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확립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중앙집권 체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골품제도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르긴 모르지만 확실한 자료가 있어서 모르지만 고구려 백제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료는 없지. 자료는 없어.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이제 삼국이 나름대로 발전을 끝내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삼국 중에 가장 먼저 강성해진 나라는 백제였던 것 같아요. 왜? 백제가 먼저 고구려랑 한판 붙었을 때 한 방 매기거든. 그전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12쪽으로 돌아왔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랑 싸우느라고 정신없냐면 옥저 정복하고 부여 정복하고 한군현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그리고 백제도 마찬가지. 백제도 한군현이랑 싸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한의 소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한을 잡아먹기 바빠.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도 신라 근처에 있었던 진안과 여기에 세워진 가야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국이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싸운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국가들 상대하기 바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 한군현이 없어지고 마한이 없어지고 진안이 없어지고 옥저가 망하고 부여가 망하고 하다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나게 된단 말이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싸우겠지?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만나서 한판 붙었는데 거기서 먼저 한 방 매긴 게 백제였다는 거지. 자, 그럼 백제의 발전 과정 봅시다. 자, 백제는 3세기 중엽 때 고위왕 때 목지국을 병합하여 한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 목지국이 뭐냐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사만을 대표하던 나라다. 사만이면 마한, 진한, 변한을 얘기하는데 사만을 대표할 정도면은 마한도 대표했겠지. 그러니까 백제가 3세기 중엽 때 목지국을 병합했다라는 것은 마한을 대표하는 국가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리의 복색을 정하는 등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관리의 복색은 관복제라고. 관리 옷 색깔 정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관리의 등급을 눈에 확 띄게 정한다는 것은 왕의 권한과 관리가 있어. 왜?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건 누가 돼? 왕이겠지. 근데 그렇게 정해주는 게 눈에 확 띄는 막 그런 거라 그렇게 옷 색깔로 딱 드러난다면 그치? 왕의 권한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근초고왕 때가 되면, 근초고왕,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하였다. 자, 근초고왕은 만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대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동진, 매와 교류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 무슨 얘기야?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였다. 그 얘기는 고구려에게 승리했다라는 거지. 이때 근초고왕이랑 고구려가 싸우면서 고구려 왕이 죽어. 이 정도로 힘이 강해졌다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업적을 보자면 고유왕 같은 경우에는 목지국을 정복하고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비했다. 근초고왕은 만을 전체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승리했다. 그 다음에 중국. 당시 중국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동진, 가야, 교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고구려가 아니겠지. 자, 고구려는 자, 소수리망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5세기에 영토를 크게 넓혔다. 소수리망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체제 정비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여기에 이제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소수리망은 누구냐면 내가 아까 근초고왕한테 죽은 사람 있다 그랬지. 고구원왕의 아들이. 그럼 당연히 얘는 복수를 맹세했겠지. 그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소수리왕은 좀 따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소수리왕이 체제 정비를 했다고 하잖아. 또 어떻게 했냐는 거지. 뭐 가장 유명한 게 소수리왕은 율령을 반포. 중앙 집권국가 체제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앙 집권국가를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야.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고. 아니, 종교를 받아들인 게 체제 정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불교를 받아들이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요. 왕권이 강화가 되면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왕을 위해 일을 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합니다. 자, 그럼 소수리망 때 이렇게 체제를 정비해서 나라가 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군사를 통해서 나라를 넓히는 왕이 나오겠지. 그래서 고구려에는 누가 나오느냐? 자, 광개토대왕이 나옵니다. 광개토대왕은 뭐 유명하듯 영토를 많이 넓혔지. 뭐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고 당연히 백제를 공격했겠지. 원수잖아. 그래서 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또한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와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강 이북을 점령했다. 자, 한강 이북은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알겠죠. 한강이 이렇게 흘러. 그럼 백제는 원래 한강 유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끌고 니를 다 부셔버릴 거야 하고 쳐들어와서 여기를 빼앗아 갔다는 거야. 한강 이북. 여기는 뭐라고 부르어? 한강 이남인데 여긴 못 뺏어간 거지 아직. 한강 이남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강 이남은 나중에 광개토대왕 아들이 뺏어갑니다. 밑에 나올 거야. 자, 또한 군대를 보내 신라를 침입한 왜와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백제가 일본, 그때는 왜라고 불렀지? 왜와 가야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군대를 끌고 백제와 함께 백제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어. 근데 신라의 지원 요청을 받고 고구려가 아주 그냥 뭐 우리나라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군대를 끌고 내려가서 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돼. 그러니까 신라가 가야와 왜의 연합군의 침입을 받으니까 고구려에게 지원 요청을 한 거야. 그럼 고구려는 당연히 이때가 광개토대왕 때인데 군대 끌고 가서 도와줬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신라가 혼자 못 막는 걸 고구려가 군대를 끌고 가서 도와줬다라는 얘기는 신라는 앞으로 고구려의 속국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신라는 앞으로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한 100년 정도. 100년? 하여튼 몇십 년. 그 정도. 자, 다음에 장수왕 때는 광개토대왕 아들이 오래 살아서 장수왕입니다.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여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한편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펼친 게 남진전책.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지. 아버지 광개토대왕은 여기 저기 다 쳐들어갔어. 근데 아버지가 영토를 워낙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이제 북쪽 뭐 이런 데는 이제 영토를 넓힐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아니 장수왕이 왕이 됐을 때는 국경선이 딱 이랬거든. 한강 이북만 정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장수왕 때는 남진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남진 정책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 수도였던 국내성 여기 있지. 여기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버려. 평양성 수도로 옮겨.
몇 년이야? 427년이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성은 지금의 서울 잠실 쪽에 있었어.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그 얘기는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했다는 얘기지. 만약에 문제에서 지도가 나왔어. 근데 고구려 영토를 이렇게 한강 이남까지 쭉 내려간 걸로 표시를 해버리면 이건 광개토 대항 때가 아니고 장수왕 때. 광개토 대항 때는 아직 요 지역은 장악하지 못했어. 한강 이북 지역까지만 내려. 그 광개토 대왕이 차지한 지역은 말하자면 고구려가 그 근초고왕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이 황해도 지역을 광개토 대왕이 공격해서 뺏은 거고, 한성이 여기 있잖아. 광개토 대왕 때는 한성까지는 함락이 안 된 거야. 여기는 색깔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지. 딱 이렇게 빨간 부분까지가 광개토 대왕이고, 색깔 바꿔서 파란색을 바꿉시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장수왕 때 영토를 넓힌 거. 지도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고구려가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는 광개토 대왕 때가 아니고 장수왕 때인 거죠. 아버지의 영토를 이어받아서 더 넓힌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고구려는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자기네가 천하의 중심임을 표방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완전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그런 얘기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 어디에 적혀 있겠지?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적혀 있겠지. 누가 썼을까? 언제 만들어졌을까? 광개토 대왕 때 만들었을까? 아니겠지. 야, 무덤의 비석인데 어떻게 광개토대왕이 자기 무덤 비석을 만들었겠어? 장수왕 때 만들었지. 장수왕 때. 여기에 근데 이 광개토대왕의 내용에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백제 신라 이런 데는 뭐 남쪽에 오랑캐 따위다 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자기네 국력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백제는 어떻게 되느냐? 백제는 한성을 빼앗겼기 때문에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나중에 성왕 때가 되면 사비로 수도를 옮겨. 그 수도를 처음에 웅진은 방어를 위해서 급하게 옮긴 거면 이제 나중에 백제가 처음에는 수도도 뺏겼으니까 엄청 혼란스러웠겠지. 그러다가 이제 국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성왕 때쯤 되면 근데 6세기 들어서 장수왕은 5세기 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지나야 나라가 좀 정신 차리고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성왕 때 6세기 때는 나라가 회복돼서 이제 방어에만 유리한 공주가 아니고 그 여인 좀 좁거든. 그래서 널찍한 부여로 천도를 한다. 다시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고구려랑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다. 근데 유명한 얘기죠. 신라가 바로 백제를 공격해서 원래 신라 연합한 거를 나제 동맹이라고 그러거든. 5세기 때부터 나제 동맹을 맺었어. 근데 나제 동맹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원래는 장수왕 때에도 원래 나제 동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라가 도와줘도 고구려를 못 막은 거지. 근데 이제 나라의 국력이 회복이 되고 신라도 이때쯤 되면 좀 강해지니까 나제 동맹을 맺어서 나제 동맹은 이미 맺어진 나제 동맹으로 같이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한 거지. 하지만 바로 배신을 하고 공격한 신라에게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에게 빼앗기고 복수하기 위해서 성왕이 관산성으로 쳐들어왔지만 여기서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차 국력을 회복하 이게 본문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와 연관이 있냐면 여기 옆에 보면은 동성왕, 무령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나와 있듯이 웅진, 수도가 웅진일 때 백제가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무령왕 다음에 성왕 때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조금 교과서에는 내용이 빈약하게 나오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쓰죠. 백제 위기와 극복. 자, 백제는 언제 위기가 닥치냐면 5세기 때 위기가 닥칩니다. 계로왕이라는 왕이 있어. 계로왕은 장성의 공격으로 전사 죽어. 475년에 죽어. 자, 그러다가 문주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흐름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문진으로 천도합니다. 얜 죽어. 암살. 혼란스러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동성왕. 그래서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어. 강화야. 그 얘기는 낮의 동맹은 이미 맺어진 상태였는데 이걸 더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요? 결혼으로 강화하는 거야. 왕실, 백제 왕실과 신라 왕실의 아들, 딸이 결혼을 시켜. 막 귀족 딸이랑 막 결혼을 시켜. 자꾸 막 양국의 높으신 사람들끼리 혼인을 맺어서 결혼으로 강화시키는 거지. 자, 그러다가 무령왕 때가 되면 이제 많이 회복이 되거든. 근데 동성왕도 암살당해. 그러니까 아직 혼란기가 안 끝난 거야. 무령왕 때가 되면 중국과 교류를 하고 22담로의 왕족도 파견하고 그럼 왕족을 지방에 파견했다는 얘기는 지방의 통제를 강화했다는 얘기니까 나라가 좀 회복이 됐겠지. 자, 이때 드디어 성왕이 나옵니다.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 화류를 회복하기도 해. 하지만 신라에게 상실당하지. 그래서 군산전투에서 신라에게 전사합니다. 그럼 백제의 국력은 더 약해지게 되겠지.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